자, 영상으로 보는 만평 이상 토크. 오늘도 그 순서가 왔는데요. 이상 토크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오늘도 이상민 크리에이터 지금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민입니다. 네. 오늘은요, 오늘 영상으로 만평 이상 토크 첫 순서에 모실 분은요, 지금 누구보다도 시선 집중입니다. 송 전 대표 우선 모시겠습니다. 송 전 대표 여기 나와 계신데요. 인사 좀 하시죠. 주tem뭐 안녕하십니까. 송영길입니다. 예. 지금 사실은 파리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게트를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네, 전화 연결이라고 간줄 좀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선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하십니다. 지금 파리에서 안 들어오시는 겁니까? 못 들어오시는 겁니까? 제가 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예. 수업이 있기 때문에 학생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업 때문에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학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고맙습니다. 근데 당에서는 지금 빨리 들어오라고 한마디로 난리잖아요. 근데 그리고 파리에서 그것도 주말에 회견을 잡으셨어요. 이건 왜 그러신 거예요? 그때는 수업이 없기 때문입니다. 학생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수업이 없으니까 주말에 회견 그렇습니다. 잡으셨다고.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수업 없는 날 좀 귀국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건 안 됩니다. 또 공부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공부는 배우면 끝이 없습니다. 지난 주말에요. 이재명 대표하고 전화 통화를 한 30분 동안 길게 하셨는데 아마도 추정컨대 뭐 국제 전화로 하셨을 거예요. 무슨 얘기를 도대체 나누신 겁니까? 요즘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 안의 술이 너와 너의 연결 구리 비밀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누구야? 프랑스 까마귀 울고 있습니다. 예. 마드모아젤 고맙습니다. 비밀이니까 얘기할 수 없다 이겁니까? 탑 시크릿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그러면요. 굉장히 30분이면 길거든요. 그리고 통역이 필요 없는 대화잖아요. 한국말로 하니까. 통역이 필요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불어로 습관화가 돼가지고 불어로 얘기하는 판에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불어로? 주tem무 주tem무이? 봉주 그렇습니다. 까마귀 왜 자꾸 그래? 고맙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 사안과 관련해서 과거에 많이 썼던 표현이 이심송심이에요. 이거 다시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이심송심인데 약간 좀 상황이 묘해져서 혹시 이 대표에게 지금 섭섭한 거 있으실까요? 이 대표에게 섭섭한 게 없습니다. 다만 이 검사 독재 정권에서 예. 이 대표는 윤석열에게 졌기 때문이고 저는 오세훈에게 졌게 이렇게 고초를 겪는 것인가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억울하단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정말 이 사정 정국으로밖에 정치를 풀어갈 수 없는 것인가 한탄스럽습니다. 근데 녹음에 나오는 내용 보면 그렇게 여기까지 억울하실 하겠습니다. 것 저 같지는 수업이 않은데. 늦어가지고 학점이 중요합니다. 학점 알겠습니다. A뿔 수업 들어가신다고 그렇습니다. 하십시오. 그럼. 예. 자, 그럼요. 이 사안과 관련해서요. 사실은 앞서서 이 지금 국민의힘 전신동장이 이른바 차떼기 사건이 있었잖아요. 당시에 이 박 전 대통령이 이 차떼기 사건 당시에 당을 좀 바꾸고 해서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는데 지금 송영길 대표에게 어떤 조언을 할 수 있는지 좀 모셔보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 나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박근혜입니다. 지금 송영길 전 대표한테 조언하신다면 어떤 말 좀 하실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정말 이런 문제는 예. 정말 국민들에게 배신의 정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민심을 얻고자 한다면 예. 일신해야 합니다. 예. 저처럼요. 그게 반가요? 그거 자세한 거는 유영아 변호사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또 유영아 변호사님. 그럼 서석구 변호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변호인단은 게 없다는 많습니다. 거죠. 알겠습니다. 박 전 거. 대통령. 예예. 또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요. 국민 여러분, 끝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이제 들어가시고요. 자, 이번에는요 연일 설전을 벌였다가 갑자기 뚝 그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 김 대표님하고 홍 시장님 좀 모시겠는데 우선 김 대표님 좀 나와 계십니다. 인사 좀 하시죠. 예, 김기현이고요. 정말 당부가 바쁜데 왜 또 불렀어요? 김 대표님 아유. 뭐 안 부를 수가 없는 게요. 아유, 예. 최근에 그 같이 일하시는 최고위원분들이 연달아 연속적으로 사고를 좀 치셨거든요. 심정이 좀 어떠신가요? 아유 너무 시끄러워요. 아유 정말 그분들도 입을 예. 좀 닫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실언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만약에 아유. 그분들이 입을 안 닫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제가 귀를 막아야겠죠. 아유. 귀를 막는다고요? 아유 그렇습니다. 아유 시끄러워요. 아유 왜 그런 실언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아유, 최근에 보면은 그거 아니죠. 아유. 이 전 목사님하고 뭐 여러 가지 말이 좀 있었는데 전 목사님이 최근에 김 대표님 보고 회개하세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유 정말 그 제가 예전에 칭찬도 해드렸는데 이사야 같은 선지자라고 아유 그분이야말로 좀 입을 좀 닫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유 시끄러워라. 아유. 근데 그분도 안 닫으면 어떡하십니까? 또 귀를 아유, 막습니까? 제가 그럼 눈을 가릴 수밖에 없죠. 부끄러워라. 아유, 눈도 정말, 가리고 귀도 가리고 다 그러신다는 정말 우리 당을 어떻게 보고 그러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김 대표님 나오셨으니까요. 홍 시장님도 같이 좀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홍 시장님 나와 계신데 인사 좀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내 홍준표입니다. 알겠습니다.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내 괜찮습니다. 원래 목소리가 이래요. 알겠습니다. 참. 요즘 당 상황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어떻게 내가 30년간 이 당에 있으면서 상임고문 날린 당은 처음 봤어요. 너가들끼리 잘해봐라.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있었던 뒤에 입 닫고 있겠으니까 지지율 60% 만들어 보세요.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입을 닫고 계실 수 있으실까요? 내가 뭐 이렇고 저렇고 그 자질구레하게 따질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그 상임고문 안 한다고 내가 당무기 많으겠어요? 못하겠어요?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러나 예. 너가들끼리 잘해봐라. 예. 어떻게 이런 당이 있어요? 정말로 입을 이사야 같은 순지지랑 잘해봐라 내 이름을 보통 치고 있어요. 정말로 입을 닫으실 겁니까? 야비하게 어떻게 사회자가 김기현이 편이에요? 아닙니다. 참. 자, 마지막으로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자 방송 끊을 때가 된 것 같아요. 내 김현정이 피해서 왔더니 여기서도 이러고 있어. 이거 전화 인터뷰 아닌데 방송 어떻게 끊어요? 끊어요 빨리 질문도 안 했는데 끊어요. 한동훈이 질문하고 있어. 홍 시장님은 이 한 장관 질문하면 기분이 너무 나쁘신 것 같아요. 그냥 하나만 물어볼까? 기분이 안 좋으세요? 말씀해 이 주시죠. 전화는 부재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다시 고라하세요. 알겠습니다. 자, 영상으로만 평 오늘 네 분 모셔서 뭐 스피드하게 아주 속도 있게 좀 인터뷰 좀 해봤는데요. 이상 토크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민 크리에이터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월요일 날 오면 밥값이 없다. 현찰로 좀 마련해줘라. 얘기해 놓으십시오. 얼마? 그러면은 1,000만 원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러면 얘는 100만 원을 생각하고 있다. 1,000만 원을 두드려 맞기 때문에 500을 갖고 옵니다. 아시겠죠? 진짜 완전 엑기스 전수해주네요. 뭐 이런 고리들한테 그냥 말하자면 그 사람들한테 맨날 용돈이나 얻어 쓰고 거기에 맞들려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치. 우리 하여튼 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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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둘은 또 호남이잖아. 거기 해야지 아니, 오빠. 그러니까. 아이 오빠 호남은 해야 돼. 내가 그 얘기도 했어. 성만이 형이 좀 연결해줘서 그거 좀 나눠줬다. 그렇게 얘기는 했어 내가. 누구한테? 영길이 형한테. 내가 조금 그 성만이 형이 준비해준 걸 가지고 인사를 했습니다. 내가 그때 잘했네, 잘했어 막 그러더라고. 따라 누구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참 열심히 하네요 그랬더니만 영길이 형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안 그래도 내가 조금 저 처리해줬어. 더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영길이 형이 그 뭐 어디서 이제 구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내용은 모르고 많이 처리를 많이 했더라고. 뭐 야, 이는 뭐 이 많이 해줬어. 그래. 송영길 의원이? 잘했네. 자, 이번 주제 제목으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신감을 느끼는 이정근 전 부총장. 파문은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걸까? 배신감을 느끼는 상황이라는 게 알려졌고요. 그리고 녹음 파일이 연일 공개되고 있습니다. 깜짝깜짝 놀랄만한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파문이 일었는데 이 파문은 이제 출발한 거에 불과한 걸까? 바로 이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방송 시작하자마자 속보가 좀 하나 들어와서 지금 자막으로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22일 기자회견을 한 뒤에 조기 귀국하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내용이 좀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요, 여기 하나 더 해서요. 이재명 대표는요, 20일 잡힌 이 기자회견 예고에 대해서 송영길 전 대표 보고 취소하라고 설득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빨리 들어와라?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기자회견도 하지 말고 빨리 들어오라는 걸까?
아니면 기자회견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 말라는 뜻일까? 아직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두 가지 속보가 돌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송영길 전 대표가 22일로 잡힌 기자회견을 한 뒤에 조기 귀국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내용. 그리고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송영길 전 대표의 기자회견을 취소하라고 설득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지금 속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 제목과 관련된 주제, 이 화면으로 좀 정리가 된 게 있어요. 배심감과 관련된 겁니다.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변호인이죠. 정철승 변호인. 이정근 민주당의 노골적인 꼬리 자르기에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언론 쪽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 자, 배신감을 느끼는 사람이 뭘 얘기할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민주당이 제일 어리석은 것은 이정근이라는 사람을 검찰이 이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것.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그냥 돌보지 않고 아니면 팽개쳐버렸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걸 얘기 좀 해보죠. 김유정 전 의원 나와 계신데요. 단순히 섭섭함 차원이나 배신감을 느낀다는 지금 변호인의 설명이 나왔거든요. 이거는 그동안 당이 뭔가 도움을 주지 않았다 이 뜻입니까? 이거 어떻게 좀 해석하십니까? 글쎄요, 정치권에 진입해서 국회의원 2번 그리고 구청장 1번 이렇게 네. 3번이나 공천 받아서 출마도 했었고요. 또 경력 대비 사무부총장이라는 자리까지 당직을 맡았었기 때문에 사실상 짧은 기간에 굉장히 출세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오랜 당 생활에서 보기에는 예. 사무부총장에 적합한 인물이었는지도 저는 퀘스천이긴 합니다만. 상당히 당에서 출세한 편이다. 그렇죠. 그 말씀이네요, 지금요. 예, 그런 상황인데 배신감을 느꼈다라고 변호인이 얘기하는 상황이라면 아마도 송영길 전 대표가 파리에서 얘기했던 개인의 일탈 행위라고 규정해버린 것, 그게 아마 가장 큰 이유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지금까지 그러면은 드러난 이정근 걸로는. 전 부총장 입장에서는 그게 어떻게 개인적인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녹취록이 너무 적나라해서 예. 정말 부끄러운데요. 예. 너무 적나라하고 너무 노골적인 이야기들이 이렇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인데도 이거를 지금 부인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상황. 예. 그래서 아마 그 이정근 씨 변호인 측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예. 뭐 둘 사이 통화한 건 없지 않느냐, 뭐 녹취록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뭔가 하나씩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바로 부인이라도 하듯이 나오고 있어요, 예. 지금요. 예, 그건 없지 않느냐, 직접 통화한 건 없지 않느냐, 돈 얘기는 없지 않느냐 이러면은 녹취록이 하나 나오고, 예. 또 송영길 대표하고 통화한 것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나씩 추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 숨어 있는 녹취록이 뭐가 있는지를 저희는 알 길이 없죠.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그 녹취록이 뭐가 더 숨어 있는지, 어떤 더 거대한 지금 나온 건 빙산의 일각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송영길 대표가 빨리 와서 결자 해제해야 된다라는 것이 국민들 생각이고 당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정근 전 부총장 측에서는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이게 옳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도왔는데 개인 일탈이라니 이렇게 해서 배신감을 느꼈을 수도 있고 예. 혹은 그 이면에 어떤 다른 게 숨어서 배신감이라는 말로 표현이 됐는지는 예. 숨어있는 녹취록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또 굉장히 가슴 조이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정근 전 부총장 지금 사실은 검찰 쪽에서 어떤 혐의와 관련해서 3년을 구형했는데 막상 법원 판단은 그 이상 4년 이상으로 형을 확정했거든요. 1심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사항이고요. 지금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 녹음 파일이 3만 개 정도가 있다라고 알려졌고요. 그중에서 아무리 적게 봐도 2,000개 이상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담겨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공개된 녹음 파일 숫자 대략 따져봐도요. 수십 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게 더 있는가. 지금 민주당에서도 굉장한 촉각을 세우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요. 자, 윤경호 소장님. 이 이정근 전 부총장은 왜 그 많은 대화를 녹음했을까 합니다. 전화로 거의 모든 게 녹음된 걸로 보이거든요. 왜 그 많은 대화를 녹음을 했을까? 이것도 궁금한 지점입니다. 저렇게 많은 양이라면 그냥 통상적으로, 관행적으로 또는 무의식 상태에서 갤럭시라는 휴대폰은 녹음 기능이 아주 쉽잖아요. 예. 아이폰이었다면 의도적으로 앱을 깔아야 되고 그렇죠. 안 되죠, 의도적으로 그거는. 녹취를 해야 예, 되는 예. 거니까
선택적으로 했을 거예요. 아. 그러나 나머지는 그냥 부주의 내지는 관행적으로 한 게 아닐까. 근데 이게 정치인들 사이에 전화 통화를 그냥 한마디로 모조리 다 녹음을 했다. 좀 이렇게 보이는 겁니까, 그러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건 본인이 지금 김유정 의원 말씀에 서초 지역일 거예요. 구청장으로도 한 번, 그다음에 국회의원으로 예. 2번 민주당 공천을 받아서 뛰었지만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가 이길 수 있다라는 가능성 굉장히 낮잖아요. 그렇다면 정말로 본인이 정치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였는지 아니면 그걸 뭔가 간판으로 다른 브로커 같은 일을 하고 다녔는지. 그러니까 아까 검찰이 3년 구형했을 때 죄목은 10억 이상의 뇌물, 그래서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오히려 가중 처벌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검찰이 3년 구형밖에 안 했다는 거는 예. 거기서 바로 검찰과 뭔가 딜을 했구나. 플리바게닝이 이른바 우리는 없지만 수사 협조 가능성 이게 나오는 겁니까? 수사 협조를 했기 때문에 검찰이 3년 구형하고 법원에 집행유예를 내려달라 이렇게 읽히는 건데 오히려 법원이 더 강하게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저런 녹취 파일이 폭발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장동 관련된 사건을 보건대 그 일당들이 내놨던 녹취 파일들 얼마나 많았어요? 예. 그러나 결국 돈을 주고받았는지 그리고 예. 당사자와 직접적인 연결되는 다른 증거 이게 핵심이니까 아마 제가 보기엔 이정근 씨 건도 지금은 언론에 보도가 되고 뭐 어떤 형태로든 예.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잖아요. 폭발력이 큽니다. 그러나 이게 정말로 그 폭발력이 정말 폭발로 이어지려면 예. 다른 증거와 연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유영찬 변호사, 뭐 요 얘기 포함해서요. 일단 또 한 가지 이 3만 개에 이른다는 녹음 파일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최근에 이게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되고 있거든요. 몇몇 언론을 통해서. 근데 이거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이거 검찰 쪽에서 의도적으로 또 언론 플레이 흘린 거 아니냐는데 검찰 쪽에서는 절대 아니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유출한 적 없다. 우리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녹음 파일을 일단 누가 유출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럼? 글쎄요. 이거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경우의 어떻게 수만 나오는 따져본다면 예.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녹음 파일의 유출 경로 갖고 있는 사람일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럼 이제 통상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 저 디지털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미징이라고 해서 똑같이 복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원본은 두고 똑같이 복사해 갖고 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원래 소유자인 그리고 휴대폰 돌려줘요. 그러니까 원래 소유자인 이정근 씨 측이 하나 갖고 있는 거고. 그러면 그 압수수색을 휴대폰 같은 거 하면은 검찰이 압수수색했을 때 거기 있는 파일을 이미 가져가는 것도 복사를 하든 어떻게든 그렇죠. 이미징 확보하고 작업해서 하나 갖고 가요. 다시 그 휴대폰은 돌려주는 겁니까? 네, 그대로? 네, 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 소유자, 그 정보의 소유자인 사람 한 분하고 예. 그다음에 검찰 이렇게 양측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다른 측의 포렌식을 외부에 맡겼다면 외부도 하나 갖고 있겠지만 예. 대검이나 뭐 이 수사기관이나 포렌식 그렇죠. 자체적으로 있기 하죠. 때문에 그러니까 그럴 염려는 없고 그렇다면 두 군데 중에 하나가 뭐 출처겠죠. 그건 뭐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마 제가 방금 들었는데 이게 이제 개인적 일탈이다라고 얘기했던 건 최근이기 때문에 예. 그것보다는 이정근 사무총장 입장에서 보면 10억 원의 행방이 알선수재 금액이 근 10억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10억 원의 행방이 이게 이제 알선수재이기 때문에 청탁 명목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청탁을 받는 사람들은 또 뭔가 뭐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알선수재로 받은 금액의 최종 규착지에 대해서 본인은 얘기를 안 했는데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녹취 관련해서는 이게 자동 녹음인 것 같은데 가만히 들어보시면 의도적으로 녹음한다는 부분도 있어요. 예컨대 송 얘기 쭉 하다가 송영길 의원 이렇게 대물어요. 뭔가 확인하는 듯한 게 있다는 저희가 거예요? 통상 이제 변호사 업무를 하다 보면 녹음할 때 보면 그런 식으로 대물어서 확인하는 그런 그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자동 녹음 기능에다가 덧붙여서 약간의 이제 의도적인 녹음이 들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일단 추정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네네. 제가 윤창호 이렇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전 윤경호 소장께서 지금까지 녹음 파일을 사실은 진술이잖아요. 이게 진술 확보가 된 거예요.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합니다. 중요한 거는 그 돈에 대한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돈, 현금 흐름 자체를 파악하는 거, 그 과정을 다 명확하게 증거를 찾는 게 검찰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야지 사건의 혐의가 다 완성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사실 수사가 힘들어요. 이게
돈 받은 사람이 얘기하지 않는 한 힘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2008년도, 2011년도인가 2008년도에 있었던 8년도에 있었지만 2012년에 나온 그렇죠. 거죠. 그때 밝혀진 사건 보면 돈 받은 사람이 밝혔기 때문에 수사가 시작이 됐고 마무리가 됐던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 사건은 지금 받았다는 사람들이 아직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한테 전달했다는 것인데 그 전달했다는 것도 사실은 진술에 불과하거나 전문 진술이라서 예. 이 수사기관이 사실 좀 혼란을 겪을 수 있는 거고요. 예. 따라서 전달한 사람이 직접 갖다 줬다라는 진술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제 받은 사람이 안 받았다 하더라도 예. 직접 그 받은 사람에게 전달한 사람이 내가 갖다 줬어라는 진술이 나오지 않는 한 구체적인 돈의 이동 경로가 나와야 된다는 그렇죠. 거네요. 예, 그러지 않는 한 사실 어려운 수사 중에 하나인데 예. 아마 이제 녹취록에 어느 정도 녹음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예. 녹음 내용에 따라서 따라가다 보면 나오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수사가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아직은 이게 의혹이고 혐의지만 사실은 이런 내용이 자꾸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지금 떨고 계신 분들이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되면 나한테까지 오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사실 최근에 이 사안과 관련해서 민주당 일각에서는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약간 반론인 거죠. 송영길 전 대표가 직접 등장하는 녹음 파일은 없지 않느냐 이 얘기를 했는데 이걸 보란 듯이 깨는 녹음 파일이 등장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거 셋이 팀워크를 잘 맞춰서 그거는 내가 잘 맞출게. 밤에 전화 가지고 나한테 욕은 욕이란 다 퍼부어가지고 내가 그냥 잠을 설쳤네 잠을. 진짜 와서 이 충성 부대를 만들어놨어. 백업하는 그 군단을 내가 하여튼 오늘부터 만들게. 하여튼 뭐든 다 의논하고. 네, 알았어. 자, 최수영 전 의원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그럼? 뭐 송영길 전 대표의 음성이 들어간 녹음 파일 없지 않느냐, 녹취 없지 않느냐 이랬는데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추론했어요.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의 첫 반응은 개인 일탈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본인이 22일 날 특파원과 귀국은 안 하겠다면서 22일 날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겠다 그랬잖아요. 예. 저는 그게 이제 송영길 대표도 전 대표도 변호사입니다. 법리를 그렇죠. 잘 알고 있는 변호사죠. 법조인이에요. 법조인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정치인 이전에 법조인으로 판단했을 거예요. 아. 자, 내게 관련한 게 어디까지 있을까? 일단 그걸 알고 대응을 해야지 본인도 대응이 되는데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정말 더듬더듬하면서 자기가 분절적 대응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본인이 더 엮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간을 좀 벌면서 일단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22일 기자간담회까지 좀 한 닷새간 시간을 벌어놨는데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바로 녹취록이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이제 22일 기자간담회를 가질 때 질문이 집중적으로 그쪽에 쏟아질 거 아무래도 아니겠습니까? 그러겠죠 지금요. 그러니까 이제 답변하기가 궁색해진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제 아마 조기 귀국 쪽으로 가닥을 잡을 수도 있고 본인이 지금 본인도 법률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을 각종 이제 어느 선까지 그럼 이정근 씨가 진술했을까, 녹취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했을 겁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는 했다고 보고 그렇다면 이제 이재명 대표도 이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사실은 송영길 전 대표가 어디까지 연루가 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굉장히 또 통화를 하면서 그랬겠지만 근데 송영길 대표가 이제 이렇게 된 이상 본인이 이제는 들어와서 직접 돌파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3만 건, 그러니까 지금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민주당에서 잠 못 이루는 분들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도대체 6년간 3만 건이라면은 아니 내 건은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본인들도 기억을 못할 수도 있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도대체 나는 통화를 했나 안 했나 오히려 자기 걸 기억을 되짚을 겁니다. 송 전 대표도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지금 유추를 통해서 하면서 이제 귀국했을 때 정면 돌파하겠다고 판단하면은 그럼 그때는 뭐 본인이 스스로 당을 나가겠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검찰에 나가서 다 밝히겠다든지 그런 식으로 정면 돌파를 해야지 이제는 송영길 전 대표도 알았을 겁니다. 녹취록이 갖고 있는 한계가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본인도 지금 가늠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조기 을 택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지금 아마 기류변화가 기자간담회를 하지 않고 오는 기류변화가 그래서 저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22일로 회견은 잡혔고 지금 속보 들어온 것들만 방금 전에 전해드렸는데 속보에 따르면은 22일 회견 뒤에 조기 귀국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건데 그게 기류변화가 생겼다는 겁니까? 그렇죠. 저는 지금요?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녹음 파일의 내용이 계속 공개가 되고 본인까지 등장한 파일이 나왔다. 이걸 의식하지 않았는가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뭐 야권 내에서 뭐 어제도 그렇지만 여기저기 지금 빨리 들어와서 해명하라 이런 얘기 나오는데 쓴소리를 또 하신 분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분은 쓴소리를 많이 하시는 쪽에 속하는데 역시 하셨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글쎄 제가 바라는 거는 체념을 하고 그러고 참 내가 재수가 없었다. 뭐 나만 이런 건 아니지만 뭐 어쨌든 그게 다 녹취록이 저렇게 있을 거라고는 처음에 아마 저 얘기할 때는 저건 생각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오히려 이걸 계기로 내 사건을 계기로 예. 우리 정치 발전에 모멘텀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좀 짱으로 자기 희생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구질구질하게 안 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유인태 전 사무총장 얘기에 몇 가지 지점이 있는데 일단 체념하고 그리고 재수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라. 그리고 구질구질하게 이렇게 하지 마라. 자 여기서요. 주목할 점은 뭐 체념하라는 건 알겠어요. 굉장히 많은 녹음 파일에 증거들이 있다는 거니까. 근데 재수가 없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조금 더 이걸 확대 해석해 보면은 그동안 이런 돈 봉투와 관련된 일이 만연돼 있다 이 뜻입니까 지금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과거에 뭐 그런 것들이 뭐 관행처럼 있었으나 온당치 않다. 뭐 이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송영길 대표가 이제 대표 시절에 부동산 투기 관련된 12명의 의원들에게 일단 탈당하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다 말끔하게 해소가 되면 복당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특히 여기에 우상호 의원이 해당이 됐었어요. 예, 해당됐고 또 반발도 했었죠. 예. 그랬는데 그때 야 송영길 대표 잘한다 이렇게 박수 쳤던 국민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거를 본인에게 그거를 입장을 빗대어 봤을 때는 지금 송영길 대표가 이게 지금 녹취 파일이 딱 보도가 되고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한 열흘간 보여준 모습이 과연 그때 당대표 시절의 모습에 비춰봤을 때 어떠한가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꾸만 뭐가 밀려 이렇게 하는 듯한 모양새 아닌가요 지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저의 생각도 당이 이제 처음에 이게 딱 터졌을 때요. 당에서 일성이 뭐였냐면은 이거는 기획수사다.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바로 그거였어요. 바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바로. 매우 잘못된 대응이었죠. 그러고 나서 이 녹취 파일들이 막 풀리고 계속 연일 몇 개씩 보도가 되고 난 다음에는 아 우리가 잘못 짚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국민께 사과하고 그동안 검찰 수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했습니다마는 정치적 고려 빼고 신속 공정하게 수사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송영길 대표가 지금 홀로 파리에 있으면서 지금 국내 상황은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매일매일 뭔가 더 녹취 파일이 나오면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22일 기자회견에서 무슨 얘기를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그거는 적절한 대응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다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 그 기자회견도 취소하고 빨리 들어와서 공식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지금 속보 중에서 두 번째 속보가 이재명 대표가 지금 회견 취소를 설득 중이라는 건데요. 그 설득이라는 의미가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빨리 들어오라는 뜻으로 지금 보셨는데 혹시 회견 때 이상한 얘기 하지 마세요. 뭐 이런 의미는 아닙니까? 저는 두 가지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의 전말을 이게 지금 밝혀져 있는 뭐 9,400만 원 지금 얘기가 오고 갔지 않습니까? 예. 봉투 뭐 몇 개로 해서. 그런데 이게 과연 사건의 전말인가? 이것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예. 계속해서 파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잘못 대응했다가는 그 기자회견에서 나온 이야기가 뭔가 더 일파만파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또 훗날에 큰 족쇄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말을 우선은 아끼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글쎄요. 지금 소영길 전 대표가 무슨 생각. 아까도 뭐 아까 영상 만편 정정했지만 사실은 어제 공개됐어요. 어제 이 현지에서 기자들을 만났거든요. 현지에 있는 기자를 만났는데 뭐 수업 얘기 꺼내면서 그게 사실은 또 회자가 됐거든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저 수업 가야 돼서 뭐 이랬거든요. 지금요. 근데 어제 표현은 굉장히 밝은 표현이었는데 지금 속보 들어온 거 보니까 약간 뭔가 변화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민주당 내에서 이른바 이낙연계로 꼽히시는 정치인들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요즘에 이 사안과 관련해서 굉장히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 영상 하나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계를 작년 연말로 돌려보면은 12월 달에 파리로 떠나면서 그때 사실은 출국 금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이 녹취 파일을 보도를 한 JTBC 이 보도를 우리가 믿는다면 JTBC가 12월 말에
출국하려고 하는 송 대표에게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요 사안에 대해서. 네, 이 사안에 대해서. 그런데 그걸 뿌리치고 그냥 갔다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뭔가 수상하다 이렇게 좀 약간 보고 있는 거죠. 이런 가운데요. 여기도 있습니다. 윤영찬 의원 역시 이낙연계로 꼽히시는 분인데 송 전 대표가 입국을 거부한다면 당은 선제적으로 출당이나 제명 조치를 해야 된다. 출당, 제명 조치. 내보내라는 겁니다, 지금요. 지금 변화가 좀 생기긴 했죠. 입국 거부는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이쪽 좀 입국을 하는 걸로 방향을 잡은 것 같죠. 근데 이 정도로 강경한 목소리가 지금 이른바 친이낙연계 정치인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윤경호 소장님. 이른바 이게 언론의 표현은 뭐 친낙계 반격 아니냐 뭐 이런 건데 결국에는 송영길 전 대표를 거쳐서 이재명 대표까지 겨누고 있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가 한 배를 탔다라는 걸로 간주를 하는 거 아닐까 싶어요. 작년 8월 전당대회로 정말로 시계를 돌려보면 당시에 송 전 대표가 경선 관리 이런 측면에서 객관적이지 않다 이런 시비에 상당히 많이 휘말렸죠.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오히려 유리한 규정, 그다음에 유리한 일정, 뭐 이런 거 지나치게 봐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당시에 반박을. 전대를 좀 늦추자, 그 뽑는 그 여러 경선을 가지로. 늦추자 이런 게 있었죠. 예,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걸로 따지고 볼 때 송 전 대표의 저런 여러 정황들을 이재명 대표는 알고 있을 수 있다. 아까 뭐 출국 금지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뿌리치고 갔다 이런 거는 다 그런 잠재적인 뉘앙스 아니에요? 저는 이번 건을 보면서 아까 언급이 됐습니다만 2008년에 있었던 당시 새누리당의 돈봉투 전당대회가 2012년에 폭로가 됐잖아요. 그때는 고승덕 전 의원이 내가 돈을 받았다고 방송에서 얘기를 그렇습니다. 했고 그래서 검찰에서 실제로 수사를 해보니 박희태 당시 대표로 나왔던 박희태 후보의 계좌에서 돈이 나간 걸로 그리고 김효재 당시에 박희태 쪽을 도왔던 과거에 청와대 정무수석이 돈을 전달을 한 걸로 이렇게 명확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파장이 박희태 당시에 국회의장 2012년에 박희태 의원이 국회의장을 맡고 있었는데 국회의장까지 사퇴를 하는 얼마나 큰 파장이었습니까?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김효재 수석도 물러났고요. 그렇습니다. 그때 박희태 의장이 기자회견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전당대회라는 게 축제 분위기로 치러졌다. 축제 분위기여야 됐다. 그러다 보니 동기애 같은 그런 거에 휘말려서 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뭐 행위가 있었다. 쉽게 말하면 사람들을 모아놨을 때 비용이 들었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결국 마지막 결론은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 나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송영길 전 대표가 그 박희태 당시 전 대표가 했던 그 태도, 그 해법 그걸 보고 배워야 되지 않을까. 물론 당연히 이번의 경우 검찰이 뭐 수사를 하면서 송 전 대표의 쪽에서 돈이 나갔다든지 아니면 송 전 대표가 이걸 보고를 사전 사후에 받았다든지 이런 정황 여러 가지가 더 뒷받침이 돼야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같이 이런 상황이라면 송 전 대표가 가장 혜택을 입은 당사자니까 그런 점에서 도의적이든 정치적이든 아니면 뭐 다른 차원이든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낙연계 정치인들의 굉장한 압박이 있고요. 그리고 방금 화면으로 잠깐 나갔는데 홍영표 의원이 있습니다. 당시 송영길 전 대표와 이 당대표 경쟁을 벌여서 굉장히 아슬아슬한 사이로 졌죠. 근데 지금까지 조용히 했었는데 오늘 입장을 좀 냈거든요. 이거 쇄신의 계기로 삼아야 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본인이 뭐 피해자로 꼽히니까 지금 신중했었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 여기 뭐 이런 표현들이 좀 있습니다. 저를 피해자라 말씀하는 상황이라 신중했었는데 나서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당사자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여기서 이 당사자가 과연 누굴까? 이게 범위가 넓어질 수도 있고요. 좁아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내에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한 압박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지금 돈의 흐름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처음 나오면 시작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녹음 파일에 그와 관련돼 있을까요?
스폰서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스폰서. 자, 그와 관련 목소리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는 누구한테 요구를 해? 저기한테? 니한테? 아니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잖아요. 뭐 다른 스폰이 있어요? 오늘부터 출근했다. 아, 그랬어요? 정무팀에 내가 야, 전화해 볼게요. 있나? 촐랑거리는 것도 여기저기 얘기하지 말고 나한테 얘기도 안 하던데. 또 아마 그 전화를 받으면 너한테 아빠한테 먼저 하겠지. 그러니까 네가 또 제발 그 촐랑거리지 말고 가만히 있어. 또 그렇게 신경 안 쓰시면 돼요. 부담스럽게 하십시오. 아니, 그러지. 그다음에 그거 하나 나중에 저기 하나 주면 돼. 당신? 예. 뭐 그런 거에 하나 찾아보면 되니까. 예, 그니까. 자, 굉장히 수상한 대화입니다. 스폰이란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요, 곧 이어서 뭔가 자리를 준 듯한 얘기가 나오죠. 근데 소문내지 마라. 조용히 있어라. 촐랑거리지 마라. 남들이 알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뭘 주면 될까? 뭐 당직?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상황입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요, 여야에서 뭐 굉장한 쓴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 내용도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그냥 뭐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 건 잘못된 것이다. 어느 정도의 사실은 확인된 것 같다라고 하면 출당 조치나 제명 같은 거를 다 하고 예, 그보다 더한 조치가 있다고 한다면 당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는 뭔가요? 지금은 뭐 당으로서는 제명. 당시 대표로 당선된 송영길 후보가 돈봉투 살포에 직간접적 관여를 했다는 취재의 음성 파일이 추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프랑스로 도망을 간 송영길 전 대표는 귀국하여서 수사에 협조할 기미가 없어 보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송영길 전 대표와 30분간 전화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대화를 나눈 겁니까? 송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서로 말을 맞추어서 진실 은폐하기로 뭐이라도 한 겁니까? 자, 윤기찬 변호사. 지금 저 스폰서라고 지목이 되신 분이 있어요, 지금요. 근데 그분이 지금 MBN에서 단독으로 방금 전에 보도한 게 있는데 사실은 그 스폰서라고 불리신 분의 자녀가 이재명 대표의 대선 캠프 때 일을 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돈유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다 거절했다. 그러니까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의 자녀가 캠프에서 근무한 거는 과거에 국회의원실 비서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분의 말을 그냥 문헌 그대로 인정을 하고 하더라도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강래구 씨가 뭐 한 8천만 원을 조달했다는 거거든요. 이정근 씨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정근 씨가 요구하는 건 거절하고 강래구 씨가 요구하는 걸 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돈이 강래구 씨를 통해서. 거절하라는 게 대상자가 다를 수도 있다 지금. 이분 문헌 그 말 그대로 옮기자면 그 이정근 씨가 요구한 걸 다 거절했다고. 이거 녹취록에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강래구 씨를 통한 혹시 자금 조달 이 부분까지 막히는 건 아니어서. 그리고 이제 윤관석 의원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거 보면 녹음 내용을 보면은 어쨌든 그 해당 따님의 채용이 이게 떳떳해 보이지 않는 듯한 어감으로 말을 해요. 지금 저게 어떤 사항을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뭔가 채용 같은 게 있었는데 소문내지 말라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분 말씀대로 충분한 경력이 있고 원내대표실에서 근무도 했었고 그랬다면 저렇게 그 채용을 주선했던 이런 사람들을 대화 내용 치고는 상당히 부적절하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아직까지는 이분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분 말을 그대로 믿기에는 아직은 이제 미심적인 부분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면은 거절한 대상이 누구냐 이것도 따져봐야 된다는 거네요. 지금 말하는 게 한정적일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저기 소문내지 마라 이 취지의 설명은 이거는 뭘까요 도대체. 누군가를 어디 자리에 가라고 해서 출근했다고 확인시켜주고 나서 이거 어디 가서 촐랑거리지 말라. 이겁니다 지금요. 김유정 전 의원님, 아까 속보에서 이재명 대표가 송영길 전 대표가 22일 기자회견 이걸 취소하라고 좀 설득하고 있다 그러거든요. 네. 지금 정치권 일각에서 나온 시각은 이 정도 됐으면 여기서 설득할 게 아니라 사람을 보냈어야 된다 지금 현지로. 아니 과거에도 어떤 이슈가 있었으면 사람들 빨리빨리 갔다 국회의원들도 막 직접 현장으로 갔는데 왜 당에서 사람 안 보내나?
지금 유럽 가는 비행기 비싸지도 않다. 빨리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지금요. 그런 얘기 나올 법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송영길 전 대표의 정치 생명이 달린 문제일 뿐만이 아니고 당의 명운이 달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지금 검찰의 선의에 기대어서 수사를 요청한다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그렇죠. 당이 하고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아.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다 모두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코로나 몇 년 동안 지역구 활동 활발하게 못했던 의원들이 이제 좀 그게 풀려서 지역에 가서 열심히 지금 뛰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바닥에 가서 보면 당원들이 지금 함께 열심히 뛰어야 되는데 민주당 뭐 하는 거냐. 지금 이 사건을 놓고 예. 굉장히 많은 욕을 얻어먹고 있거든요. 김유정 의원님도 이 사안 관련해서 질문 많이 받으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냐 민주당 이런 예. 얘기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부끄럽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의원들이 지금 개별로 다 속으로 뭐 어느 계파를 떠나서 명운이 달려 있다. 지금 이러다가 당이 몰락하게 생겼다. 이런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데 예. 보여지는 모습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긴장감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송영길 대표가 본인이 정치적으로 뭐 사망 선고를 받더라도 당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수용 전 의원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가 전화통화를 30분 했다. 도대체 무슨 대화를 한 거냐. 사실 궁금하긴 합니다. 30분이면 꽤 긴 시간이거든요. 30분 상당히 길죠. 그리고 제가 제 추론이지만 아마 뭐 해외 통화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카카오 서비스 이런 걸 통해서 하지 않고 아마 직접 유선 전화로 하지 않았을까. 보안성 문제도 있고 혹시 해서. 또 보안 때문에. 보안성 문제도 있고 해서. 근데 30분이라고 알려졌는데 또 당사자들은 30분 아니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일단 그렇죠. 그렇게는 알려졌어요, 네. 지금. 근데 이 30분 동안 정말 길잖아요. 아까 뭐 우리가 패러디했지만 통역도 없이 한 직접 통화 30분이면 굉장히 긴 그렇습니다.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저도 한번 시계를 되돌려 보면은 2021년 5월 2일 날 대표 경선 때 그 바로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나왔던 이제 그 홍영표 후보와 0.59 차이로 이제 이기고 신승하지 않습니까? 예. 내용을 보면은 당시 송영길 전 대표가 이긴 건 대의원 선거고요. 여론조사하고 권리당원은 집니다. 그렇습니다. 홍영표 의원이 이겼어요. 그렇습니다. 자, 근데 그때 그 돈 살포 얘기가 나오는 집중적으로 나왔던 4월 27일 그 녹취록을 보면은 대의원들에게 집중 투자해야 한다는 그런 또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만일 그때 만일 어떤 돈에 저는 물론 추론입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대표가 바뀌었다. 그럼 민주당의 대선 후보도 바뀔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고려가 되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재명 대표와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통화한 것은 법률적인 사안이 아니라 정치적인 사안 때문에 통화를 했을 경우가 저는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내 갈등이 이낙연께 조금 전 주제를 다뤘습니다만은 예.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6월 달에 귀국하느냐 이거 가지고 상당히 옛날에 파괴력이 작을 거라 생각했는데 예. 이 지금 돈봉투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의 6월 말 귀국은 굉장한 파장을 불러일으켜 올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게 어떤 의미가 갔을까 뚜렷하게 잡히지 않았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6월 말에 귀국하면 이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네요. 이거는 제가 보기엔 발화점이 될 수도 있고 굉장한 비등점이 될 수도 있고 끌어오르는 넘치가 지금 사실 표면 장력같이 찰랑찰랑하는 위기인데 스포이드에 물이 한 방울 떨어지면 이게 넘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역할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심송심이라고 두 분이 굉장히 가깝다고 밀월관계라고 이재명 전 대표와 지금 송영길 전 대표 가깝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정치적으로 지금 푸는 문제를 아마 저는 30분 동안 얘기했을 겁니다. 법률적으로 할 얘기 크게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미래, 그러니까 향후 정치적인 그런 파장 이런 걸 고려해서 두 분의 대화가 30분씩 긴 통화가 이루어졌을 것 같고 그러면서 22일 귀국, 기자간담회 취소, 귀국 얘기, 그다음에 어떤 메시지로 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심층적 논의가 좀 구체성을 띠고도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론합니다. 자, 방금 전에 이 주제 시작할 때 속보부터 전해드렸었는데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요. 22일 송영길 전 대표가 22일 파리 현지에서 프랑스 파리 현지에 잡혀 있는 기자회견 뒤에 조기 귀국하는 걸 지금 가닥을 잡았다는 내용. 그리고 이와 동시에 이재명 대표가 송영길 전 대표에 향해서 그 회견을 취소하라 설득하고 있다는 내용까지 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주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좀 다뤄봤어요. 이 정도 좀 마무리하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제목 보시죠. 바로 이겁니다. 여기는 두 명이 등장하는 이슈인데 일단 남편 억울하다. 박 전 시장 배우자는 왜? 여기 사진 있죠? 박 전 시장 사진. 그리고요.
연락 끊기더라. 뭔가 한탄하는 건가요? 섭섭한 조국 전 장관인가? 두 명의 얘기가 같은 주제로 나와 있는데요. 한 명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화면 좀 보시죠. 전 고인이죠.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유족이요.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권위원회가 박원순 전 시장의 성희롱 이 상황에서 인정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거 문제 있다라면서 재판,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게 1심 거쳐서 지금 2심, 항소심 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박원순 전 시장의 유족, 그러니까 배우자죠. 제 남편 억울한 피해자다. 억울하다 피해자라고 얘기했어요. 진실 외면 말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뭔가 호소하는 듯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소송 대리인은 오히려 피해자인 망인이 가해자로 소명됐다. 피해자라는 얘기를 자꾸 꺼냅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이 사항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 박원순 전 시장 유족 측 주장에 대한 반박 의견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 글쎄 이게 뭐 일축을 한 걸까요? 아니면 뭐 복잡하니까 따로 얘기를 하겠다는 걸까요? 아무튼 서면 제출한다. 법원 쪽에다 한 얘기로 보입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윤기찬 변호사. 일단 유족 측의 항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요 유족 측이 혐의가 없다 이게 아니라 피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해서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피해자가 고소를 하자 박원순 전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에요. 예. 그 이후에 이제 이 사건이 원래 그렇게 끝나는 사건이었는데 인권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를 합니다. 이것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아, 고인이 됐기 때문에 그 사안으로 법적인 어떤 뭐 조사 이건 끝났는데 인권위원회가 다시 들여다본 거군요. 그렇죠. 그게 맞는지에 대해서. 직권 조사를 해서 박원순 전 시장이 했다고 주장된 예컨대 문자 내용, 그다음에 뭐 언행 이런 것들이 성희롱이라는 개념에 포섭이 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예. 그래서 결정하기를 성희롱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결정을 해요. 인정을 한 거잖아요. 네, 인정이 됐죠. 그러니까 박원순 측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취소해달라고. 그 소송 1심에서도 마찬가지로 인권위의 결정이 맞다라고 1심 판결에 나요. 예. 2심에서 이런 얘기들이 있는 지금 거거든요. 2심으로 간 거죠. 예. 그렇다면 아마도 박원순 시장의 유족 측에서는 성희롱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어요. 그것들이 또는 그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이 사실 인정하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주장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피해자가 가해자고 가해자가 피해자다 이렇게 뒤바꿔서 주장하는 것은 그러니까 박원순 전 시장이 피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논리는 이제 뭐 그 변호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변호사는 원래 피해자로 인정된 그분이 먼저 문자를 보냈는데 그 내용 자체가 뭐 사랑해요 이런 내용을 보내왔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성희롱을 당한 것이다 이런 판단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문자로 시작된 그 이의 단문이나 오고 간 문자 전체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주장 자체가 좀 한계를 넘는 주장을 하신 것 같아서 저는 그 법리적 주장이라기보다는 이거 다소 좀 그 선동적 주장이 아닌가. 예컨대 박원순 전 시장 측의 지지자를 향한 선동적 주장이라고 보지 않는 한 법률가적 견지에서 보면 이런 법률적 주장은 있을 수가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용어 자체도 가해자 피해자라는 건 법률적 용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희롱의 범죄에 포함이 되느냐 아니면 인정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 제기면은 충분히 이게 법률적 시각에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가해자라고 인정된 분을 오히려 피해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주장하는 것은 법률적 주장이라기보다는 정서에 어떤 호소하는 이런 좀 선동적 주장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어요. 윤경호 소장님, 최근에 사실은 박원순 전 시장 유족들, 박원순 전 시장 관련해서 이장하는 문제도 약간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지금 배우자가 뭐 가족이니까 아마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다, 이해할 수도 있는데 일단 억울하다, 근데 피해자다, 그리고 소송 대리인도 피해자다 이 얘기를 꺼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윤기찬 변호사 잘 설명하셨으니까 제가 더 부연할 건 아니지만 방금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이장을 한 거에 대해서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한 과도한 매가 좀 가해진 거 아닌가 사회적으로. 그 저쪽에 모란공원에 갈 자격이 있니 없니 뭐 등등등등의 얘기들이 오히려 배우자를 포함한 유족들에게 지금 선동적 주장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뭐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팬덤 뭐 지지 세력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그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직원이 최초에는 같은 비서실에 근무했던 남자 직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사건을 김모 변호사한테 의뢰를 하면서 예. 거기서부터 얘기가 나왔다는 걸로 뒤늦게 알려졌죠. 근데 그 사건 등등과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에게 그 피해자인 여성이 보냈던 문자 뭐 이런 것들로 보면 박원순 시장이 오히려 무슨 뭐 함정 뭐 이런 비슷한 주장을 펼치는 게 아닌가 이런 건데 글쎄요. 법률적으로 가해자 피해자 뭐 이런 건 의미가 없다고 교통정리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봐도 예. 그거는 그걸 위해서 지금 항소심에 간 거는 아니잖아요. 예. 다만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해서 박원순 시장의 명예가 회복이 될까? 그러니까 명예 회복을 바라는 걸까요? 그것도 전 오히려 잊혀지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예. 오히려 이런 얘기가 더 쓸데없는 오해를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 제가 보기에는 유족들이 굳이 가해자 피해자를 바꿔가면서 오히려 박 전 시장이 피해자다 이 얘기는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일단 2심 재판은 진행이 됐어요. 그다음 또 시간이 가면 어떤 또 판단을 법원에서 하겠죠. 뭐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두 명의 인물이 이 주제 두 명의 인물 등장하는 조국 전 장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북 콘서트 계속 뭐 전국에서 좀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며칠 전에 북 콘서트에서 한 얘기가 좀 있습니다. 우선 영상 내용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제 첫 번째 내용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2년 반 있었는데 그때는 그 이전에 저의 개인적 학문적 소신이기도 했고 당시 촛불 시민의 열망이기도 했던 권력기관 개혁이 저의 과제였습니다. 그렇죠. 뭐 검찰 개혁 외에도 기무사의 정치 개입 금지, 검경 수사권 조정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저의 이제 민정수석실의 핵심 과제였고 그것들을 이제 이루어내려고 모든 노력을 다했고 상당 부분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만두게 되었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성과가 이제 이루어졌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또 그런 이루었던 성과들이 다시 또 원위치 되는 이런 그 상황을 좀 보다 보니까 마음은 여러 가지 회한이 가득 찹니다. 성과, 성취 얘기를 하면서 약간 이게 뭔가 자꾸 거꾸로 간다.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거 얼마 전에 다큐 영화를 찍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 그 다큐 영화의 편집본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했거든요. 5년 내에 성취가 뭔가 다 허망하게 무너졌다. 뭐 이런 같은 맥락의 얘기를 한 것 같거든요. 이거 최수영 전 위원께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글쎄요. 저는 저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저 말씀하셨을 때 그 말이 가장 생각이 떠올랐어요. 취임사에서 했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그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근데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정권이 이양되고 정권이 연속성으로 가셨습니까? 평등, 공정, 정의 굉장히 좋은 개념들이고 그렇죠.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 조국 전 장관도 제기가 검찰개혁, 검경수사권 조정이 큰 성과로 꼽았는데 그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 전 검찰총장의 대통령 당선입니까? 저는 조국 전 장관도 그렇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렇고 많은 것들을 그 어떤 자신들의 이해, 자신들의 눈으로 해석하는 것 같아요. 국민들 그렇게 보지 않죠. 정말 허망한 건 성과가 아니라 국민 아닙니까? 보신다면 소주성 때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졌고 그다음에 짝사랑 대북 정책이 지금 북한의 미사일을 계속 날리게 하고 부동산 정책 26전 26패였고 그다음에 불공정과 내로남불. 제가 보기에 조국 전 장관이 성과라 꼽는다면은 가재, 붕어, 개구리 그러니까 어류, 각각류, 양서류를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시킨 것. 그거는 제가 보기에 성과라고 저도 패러디해서 어류, 양서류 등등을 관심의 대상으로 각각류가 이제 국민적 관심의 대상으로 등장시켰다는 거.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저 말씀하기 전에 먼저 반성부터 해야 되고 한번 되돌아봐야죠. 성찰해요. 일단 조국 전 장관으로 인해서 정권 교체를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사안 아닙니까? 그렇다면 혹시 나의 어떤 이런 모습들이 또 향후 민주당의 어떤 진영에 부담이 되거나 다른 쪽으로 작용되거나 부작용을 얻거나 이렇게 봐야지 성과가 있었는데 이것이 회한이 들고 이것이 지금 너무나도 아쉽다는 식의 이야기는 제가 보기에 너무 아전인수로 해석하는 것 같고 저런 이야기들이 저는 제가 보기에 그 중도가 민주당에 대한 마음들을 계속 주지 못하고 떠나가거나 아니면 그 정말
말하자면 저 보수층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하면 그런 저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조국 전 장관, 문재인 전 대통령 잊혀지고 싶다 했지만 잊혀지지 않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정치적인 도움이 될지 모르겠으나 전체적으로 민주당 진영을 놓고 본다면은 제가 보기에 조금 톤 다운 하시거나 스피커의 볼륨을 좀 낮추시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고 고언을 드립니다. 김정철 의원님, 지금 사실 북콘서트니까 저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조국 전 장관을 굉장히 뭐랄까요, 지지하거나 뭐 공감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가시겠죠. 네. 또 그런 분들 앞에서 하는 얘기인데 제가 궁금한 거는요. 조국 전 장관이 본인의 어떤 문재인 정부 때 어떤 활동이라든가 그 어떤 모습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한다든가 성찰한다든가 이런 소리를 진지하게 한 적이 있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솔직히 기억은 잘 안 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조국의 강을 건너야 한다. 진짜 건넌 건 맞느냐 이런 얘기가 여전히 나오고 있고요. 이제는 조국의 강에 이어서 조민의 강도 건너야 되나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게 네,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다 주변 사람들 떠나고 고립된 느낌이다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예. 그런데 정말 조국 전 장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조국 사태를 맞이해서 여러분들 아마 시청자분들도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얼마나 많은 친구 사이도 멀어진 사람도 있고요. 이거 가지고 갈등하면서 그 주제가 나오면 싸우신 분들이 많았죠. 싸우고 가족 간에도 불화와 갈등이 연속이었어요. 예. 서로 입장이 달라가지고 그런 국민의 어떤 분열적 양상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는가에 대한 자기 성찰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막 자조적인 목소리도 있었잖아요. 아, 나는 우리 애들한테 참 미안하다. 이렇게 못해줘서.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분노했던 그 모습들이 지금도 저는 기억에 생생한데 어떻게 지금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금은 조금 자기를 돌아볼 시간이 아닌가. 당을 위해서도 또 문재인 정권을 내서 몸담았던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짧게 했습니다만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북콘서트에서 조국 전 장관이 한 얘기가 다른 모습이 또 있거든요. 여기에는 글쎄요, 듣기에 따라서는 약간의 섭섭함이 묻어나는 것도 하는 모습이 좀 있거든요. 그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형조 판서하다가 갑자기 목에 칼을 차고 함경도 지금 유배간 상황이거든요. 아직까지 제가 위리안치의 그 가시 그 담벼락이 제거되지 않았고 또 제 목에 있는 칼도 아직 제거되지 않은 상태라서 전 담담히 현재 상태를 이제 견디면서 자연인으로서 시민으로서 인간으로서 그냥 살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2019년 하반기에 이른바 이제 뭐 조국 사태라고 불린 일들이 벌어지면서 연락이 완전 두절되더라고요. 관계가 쭉 멀어져 나가고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년 좀 지나고 파도가 가라앉는다고 할까요? 조금 가라앉으니까 많은 친구, 지인, 제자들이 연락이 와서 안부를 묻고 뭐 도움을 주고 그런 경험을 지난 그 시간 동안 했습니다. 연락도 안 되더라. 뭐 썰물처럼 뭐가 빠져나가더라. 뭔가 섭섭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표현. 지금 북콘서트가 이번으로 끝난 게 아니겠죠? 아마 이어질 것 같은데 아마 비슷한 얘기. 또 언론에 좀 주목을 받는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뭐 조국 전 장관 얘기 이 정도로 좀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요즘에 많은 분들 공분케 하는 사안. 바로 전세 사기 사건인데요. 정치권이 뭐 뒤늦게 좀 움직이고 있죠. 대책도 세우고 현장도 가고 뭐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 자, 우선 이와 관련된 모습이 있습니다. 슬픈 모습도 있고요. 호소도 있습니다. 일단 그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곁을 떠난 지 어제가 딱 49일이었습니다. 3명이 죽었습니다. 다 젊은 친구들입니다. 다 대책위에서 열심히 활동하셨고 생업 때문에 바빠서 같이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던 심성 착한 친구들입니다. 죽지 마세요. 사기꾼도 제대로 벌 받을 수 있게 우리 같이 얘기해요. 죽지 말아요. 당신 같은 사람들이 죽어버리면 여기에 사기꾼들만 남아요. 저런 모습이었습니다. 더 이상 어떤 극단적 선택, 저 일 때문에 극단적 선택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뭐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힘을 내야 된다. 그리고 말씀하셨잖아요. 뭉쳐야 된다 지금은. 그리고 호소해야 된다. 이런 말씀 계속 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이 사안 오늘 국회에서도 다뤄졌거든요. 그리고 이 자리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출석을 했습니다. 그 질문 받고 한 답변이 있는데요. 영상을 좀 몇 가지로 좀 쪼갰는데 첫 번째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정치권이 개입할 여력이 뭐가 있는 거죠? 건축왕이라는 이 남모 씨 범죄자입니다. 사기 가해자인데요. 이 사람이 다른 지역에 가서 투자 사업을 실제로 벌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위 정치인들이 청탁과 압력을 가했다라는 제보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용찬 변호사, 이거 국민의힘의 이철규 사무총장이 내놨던 주장과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뭔가 고위 정치인이 관여하고 뭐 뒷배가 되고 뭐 약간 이런 취지의 얘기가 또 나왔는데 이거 수사 결과에 따라서 큰 파장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근데 저게 그 국토부 장관이 입에서 나온 얘기라 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는 것이 그러니까 저게 국토부의 특사경이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해를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특별 수사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특별 수사가 보통은 이제 수사 방법일 수도 있고 수사 주체일 수도 있거든요. 특별 수사 이제 특사경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저기서 국토부 장관이 저렇게 얘기할 상황은 아니고 오히려 대책과 관련된 얘기를 쭉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매를 중지시키는데 어떤 방법으로 중지시키느냐. 선의에 기대지 않고 예컨대 뭐 피해자분들이 채권자로서 그런 거에 주무장관인 거죠. 그런 대책에. 채무자를 대신해서 파산 신청을 해놓으면 경매가 중지되니까 그런 식의 대책을 강구해서 이렇게 내놓는 자리로 해야 되는 건데 저도 뭐 질문도 적절치 않았지만 답변도 뭐 그런 설이 있지만 확인 중에 있으면 이 정도로 하면 될 것을. 근데 뭔가를 좀 구체적으로 들은 건가요? 뭐 그런 소리가 들리긴 저도 듣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 근거가 아직까지 근거가 있거나 확인된 바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언급할 내용은 아니지 않는가. 근데 이 사안은 이철규 사무총장 내용보다 더 갔어요. 왜냐하면 특별 수사라는 말 꺼냈거든요, 지금요. 근데 이제 저기 가만히 들어보시면 국토부 장관이 언급한 부분은 전세 사기와 관련된 건 아닌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그 전세 사기의 가해자가 어디 지역에 가서 투자 사업을 했는데 그때 청탁이 있었다 이런 취지거든요. 이 사건과 직접적인 그 사안에 대한 수사일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전 들렸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건 전세 사기와 관련된 청탁으로 오인받을 수 있는 또 언급이기도 하고 지금 그 관련 없는 사건을 언급해서 오히려 또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저는 조금처럼 확인될 때까지는 얘기를 안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아니 그리고 지금 보면 이철규 사무총장이 사실은 국민의힘 내에서 뭐 실세 사무총장 이렇게 꼽히신 분인데 그런 얘기. 그리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그냥 단순한 장관이 아니라 정치인 출신 대선 출마까지 이런 게 하셨던 그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게감이 다른 거 아닌데 굉장히 아주 심각한 얘기를 꺼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목을 받거든요. 근데 지금요. 보시면 질문하신 분도 강원도가 지역구인 분이에요. 그리고 이철규 사무총장도 강원도가 지역구인 분이에요. 강원도. 그래서 제 추측컨대는 강원도에서 일어난 일이 아닌가. 강원도 사안을 가지고 그러니까 얘기한 게 아닌가. 강원도 지역구인 의원이 질문을 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답을 했지 않나 이런 뭐 추측을 합니다.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고위 정치인 뭐 특별수사 내니까 일단은 표면상으로는 굉장히 대단히 심각해질 수 있다는 느낌이 좀 주긴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저 자리에서 원희룡 장관과 민주당 의원 또 설전을 벌였어요. 저 자리에서. 그 내용도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전세 사기에 대해 정부가 전혀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고 피해도 신속한 조치가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 정부의 엉성한 대처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주장에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저희들이 국민들의 안타까운 마음과 정부의 무한 책임을 지적하시는 부분에는 저희들이 달게 봤습니다마는 원인 제공자가 갑자기 해결사를 자처해서는 받아들이기가 곤란하지 않을까.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국민의힘 당정회의 때 보니까 전 정부 탓만 말씀하시던데 부동산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 없으면 다시 민주당에 정권 돌려주시죠. 저희들 해결하겠습니다. 전세 사기의 원인 제공이 언제 이루어졌는지부터 반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자신 있으시죠? 네. 그러면은 남 탓할 시간에 정말 좋은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영 전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이 전세 사기, 이 사태, 이 사건이 누구 탓이냐 약간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 원희룡 장관이 이제 질문에 답을 하는 형태를 취했지만
원장관도 약간 감정이 실린 약간 그런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한마디로 게. 표현하면 이 전세 사기 사건은 이제 문재인 정부가 좀 판을 깔았고 윤석열 정부가 대응이 좀 부실했다. 이게 이제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부동산 3법이 2018년 통과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막 전세 시장이 급등합니다. 그러면서 서민들이 아파트 전세 시장에서 밀려나면서 어디로 가느냐? 빌라 이런 쪽으로 갑니다. 예. 이제 다세대 주택 쪽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일이 이제 불거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본 없이 전세값이 급등하니까 예. 자기 자본 없는 건축하는 사람들이 보증금을 땡겨가지고 그걸로 이제 빌라를 만들면서 전세 사기에 온상이 마련된 거, 예. 환경이 조성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이 문제가 9월달에 윤석열 정부가 대책에 나섰는데 12월달 현장 갑니다. 미추홀구 갑니다. 예. 가서 보니까 그때 피해 세대가 600세대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3,000세대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대응도 부실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예. 남 탓할 시간에 저 두 분의 언쟁보다는 전 정치가 정말 지금 보니까 부동산 전세 관련 법안이 국회에 작년 9월 기준으로 36건이 와 있다는데 예. 31건이 지금 계류 중에 있답니다. 논의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반성해야죠. 그걸 반성해야지 지금 가지고 정권 돌려주면 잘할 수 있으면 잘할 겁니다. 뭐 이렇게 예. 지금 국민들 앞에서 이렇게 말장난하기에는 저는 지금 미추홀구 같은 사태는 사회적 재난 현장이 맞습니다. 저거는 재난 현장으로 분류해야지 예. 저게 전세 사기의 피해자의 현장이다 이렇게 하기에는 사회적 파장이 너무나 큽니다. 정치권 각성해야죠. 김정주 의원님 한마디만 해주시죠. 한동훈 이즘인가요? 한동훈 장관 보고 다 예. 배우는 건가요? 총리도 얼마 전에 야당 의원들 향해서 똑바로 들으라고 얘기를 하면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예. 근데 정권 초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스타 정관 많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원희룡 장관의 저 모습은 국회의원도 몇 선 했고 도지사까지 지낸 정치인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예. 너만 스타냐 나도 스타다. 지금 이런 모습처럼 저는 보여요. 그래서 과연 지금 국회 안에서 이렇게 공방하는 게 무슨 예. 의미가 있나. 언제까지 문재인 정부 탓을 할 것이며 그러면 야당 의원에게 관련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예. 제가 묻고 싶고요. 정책 실패했기 때문에 정권을 뺏겼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정권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단단히 준비를 해서 대비책을 내놔야지 대통령이 지금 그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경매 유예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시를 했어도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피해자들이 원하는 게 그건데도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장관이 대책을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계속해서 말싸움하면서 문제 제기한 사람들이 문제를 만든 사람들이 이렇게 해결책을 뭐 내놓으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양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나요? 옳지 온당치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피해자분들이 보시면 참 답답할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저런 상황이 국회에서 있었다는 자체가요. 지금요. 자, 마지막 주제는요. 우크라이나 관련된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Начало поставок вооружения будет косвенно означать определенную стадию вовлеченности в этот конфликт. Сейчас нам известно, что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приняла решение поставлять оружие и боеприпасы на Украину. Это будет разрушать наши отношения. 대통령 실장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하지 않는다는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한 검토 요구, 검토 지시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국방부에. 지금 어떤 가정이나 없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갖고 있지 않은 사실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검토 지시가 안 내려왔습니까? 네네 그런 건 없습니다. 검토 지시가 없었습니까? 네네. 자,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 가운데 있죠. 윤석열 대통령 최근에 로이터와 인터뷰를 하면서 나온 내용이에요. 몇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민간인 공격 등 발생 시,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런 공격을 할 시 인도적 지원만 고집하기 어렵다. 그 이상의 지원. 이걸 무기 제공으로, 무기 지원으로 해석이 됐죠. 그러자 바로 러시아가 반응을 보였죠. 영상에도 있었지만 이런 거예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적대적 행위로 간주된다. 반면에 미국은 이런 반응이에요. 미국 국방부. 한국 기업 환영한다. 다르죠.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여기 드미트리 메드베프 총리, 대통령도 했잖아요. 러시아 최신 무기가 북한의 손에 있을 때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 이거 협박입니다, 거의. 우리가 최신 무기 북한에 주면 어떡할 거예요? 이겁니다. 그들 말대로 주고받은 대가다. 이거 경고입니까? 협박입니까? 이런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대통령실 관계자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논란이 됐잖아요. 자, 상식적인 대답한 거다. 가정형이다. 우리 대응은 향후 러시아의 행동에 달려 있다. 거꾸로 생각할 수 있다. 러시아에 달렸다. 이렇게 받아친 건가요, 이거? 자, 윤경호 소장님. 윤석열 대통령 지금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상황에서 언론 외신 인터뷰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얘기를 했거든요.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이게 의도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인터뷰하다가 약간 의도치 않게 나온 걸까요? 아닙니다. 의도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특히 이 대만 문제, 양안으로 언급하는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오늘 중국 외교부 그렇습니다. 대변인이 대만 문제도 얘기했거든요. 강도 높게 입장을 표명했어요. 자, 그렇다면 러시아와 중국을 향해서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정말 엄청난 폭탄을 던져버린 셈인데 왜 그랬을까? 자, 26일로 예정돼 있는 한미 정상회담에 예. 앞서서 예. 우리 입장을 너무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다가 이게 앞질러 버린 거 아닌가. 이렇다면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 가서 사실은 이런 식의 미국과 공동 모조를 취하겠다는 거를 보완 설명 차원이 아니라 아예 그냥 우리 패를 다 까버리는 셈이 돼버렸어요. 너무 기정사실 해버렸다는 특히 건가요? 우크라이나의 살상무기 지원 운운하는 시비가 걸렸던 건 작년 벌써 10월부터 아니에요. 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대통령이 아침에 출근을 할 때 기자들이 서서 약식 문답을 할 때잖아요. 그때 나온 질문이 이미 있었어요. 아. 러시아에서 이러이러한 푸틴이 언급을 했는데 대통령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라는 예. 질문이 있었는데 그때 윤 대통령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자, 엊그제 문제가 됐던 뭐 CIA든 미국의 NSA든 도청 예. 중에 우리 이 안보실장과 외교비서관이 나눈 얘기 중에 아주 구체적으로 예. 그것도 역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포탄 지원 뭐 이게 또 구체적인 방안이 들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 가서 테이블에 올려질지 아니면 마쿠에서만 논의될지 모르지만 분명히 다뤄질 사안이다 짐작이 되는데 그걸 우리 대통령이 로이터라는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저렇게 서슴없이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버렸어요. 가정형이라고 얘기했어요. 러시아가 대량 학살이나 아니면 인도적 뭐 예. 민간인 공격하거나 이러면 근데 일각에서는 이미 그런 거 러시아가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주장하는 쪽도 이미 있잖아요. 벌어지고 있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누가 객관적으로 볼 때 러시아가 이미 그런 선을 넘었다라고 단정을 지어주나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가서 윤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러시아의 눈치 보지 않고 미국과 함께 손잡고 그냥 살상무기라도 포탄이라도 지원하겠다? 그거 간단치 않은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는 의제에 올리지 않았습니다만 예. 오늘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내놓은 대만 문제에 대해서 왜 대한민국이 말참견 하느냐.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해서 우리는 갈 길을 간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동안에 우리는 왜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예. 미, 중, 러, 일 이 4강 외교 중에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미국과 일본만 보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잖아요. 특히 지난번 굴욕 외교라고까지 비판을 받고 있는 한일 정상회담 예. 그리고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그런데 왜 러시아와 중국에는 이렇게 갑자기 폭탄을 던져버렸느냐. 딱 한마디만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건 외교의 기본입니다. 예. 이걸 너무 대통령이 다 까버린 건 후폭풍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정부 입장은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바뀐 게 없다. 근데 그럼 이건 도대체 무슨 얘기냐? 약간 이런 게 좀 맞서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